네, 대한소아마취학교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생 때 제 강의 듣고 우리 이일옥 교수님과 같은 시간에 발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옮기고 나서 한 15년 만에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조심해야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이정림 교수님이 제 메일을 오늘 보다 보니까 2019년 11월에 연락 주셔가지고 강의 요청하셨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요청하신 거는 요 맨 앞장에 넣은 저희 정신과에서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어서 고 임세원 교수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자살에 관련한 것,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마주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할까, 뭐 이런 거를 좀 부탁받았습니다. 사실 그 의사가 자살로 사망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매년 한 300명 정도의 의사가 자살로 사망하는데 일반인보다도 위험이 높은데 이제 치료를 덜 받는다. 아무래도 의사가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병에 걸렸다는 걸 받아들이기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전공의나 수련 기간 중에 또 높은 스트레스도 요인이 되고 이럴 때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가 처방하는 비율이 높고 그래서 문제를 악화시키더라.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환경이 평생 또 과로나 또 직무의 어려움 등이 소진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때 가진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직업적 전문성이나 또 이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편 자살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임기서원 교수의 문제는 이제 반대로 일어난 사고였는데 이 친구도 저하고 같이 이제 고대 의대 90학번으로 시작해서 저는 이제 한 해 늦게 졸업해가지고 먼저 졸업해가지고 이제 고대 안암병원의 당직실을 2층에 에서 임 교수가 자고 1층에 전화가 있으니까 제가 자고 이제 100일 당직 때 저희들 1년 차들이랑 같이 100일을 보냈었는데 뭐 그때부터 참 책임감이 강하고 별명이 독일 병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입을 꽉 문 게 평소 표정인데 환자 앞에서는 참 잘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때 저희가 자살로 환자를 잃는 경험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을 이제 자살 예방 협회에서 하면서 이때는 이제 공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때도 공군에 원래 예산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 자기 인건비를 토해 가지고 뭐 영상을 좀 더 잘 만들고 해서 이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전 국방부 장관이 됐던 정경두 장관이 뭐 이렇게 차를 보내와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저희가 2018년 말에 18년에 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의과대학에 이 자살 예방 교육을 수업에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이때에 뭐 경희대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도 한다고 했고 그날 이때 보시면 2018년 12월 30일이 사고가 난 날인데 이제 고대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날 제가 이제 진료하는 월요일이었어서 그닥 반응은 못하고 이제 장하다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마지막 연락이 됐습니다. 사실 그 본인이 근무했던 성균관대 에서도 저녁에 이제 6시쯤에 성대 교육 담당 교수님이 이제 성대도 하게 됐다 이 연락을 해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사실 그 시간에 이미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 환자는 나중에 들으셨겠지만 언론에는 이제 조울증으로 보도됐는데 그건 초기 진단이고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조현병인데 이제
자의퇴원을 했고 이후에도 치료가 중단됐고 뭐 어머니는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고 이 병원과 삼성의 여러 사람을 다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피해망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사고가 났고 저희가 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냥 다들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월 1일 날 다 같이 학회 사무실에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유족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유족을 만날 때까지는 다른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자 했는데 이제 여기 뭐 메디게이트 뉴스에 처음 실명에 관련된 기사가 실렸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고대의 고위학번 후배인 문준이라는 재활의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려준 그림이었고요. 네. 그리고 1월 2일 날 이제 빈소를 차렸는데 3분의 1이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정신과 환자라는 걸 뭐 좀 낮았지만 아직 드러내긴 힘든데 이런 편지를 가지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이제 감사를 유족들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보고 또 1월 2일 날 저희 뭐 시무식을 하는 아침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저도 못 받았다가 문자가 와서 이제 바로 받은 게 이게 동생이었습니다. 고인의 동생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오히려 고인이 사랑했던 환자들이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인 의견이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유지라고 생각한다. 뭐 사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1월 2일 날 사실 저희는 빈소에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총리가 실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앉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무슨 말인지를 한참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이 뭐였냐면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는 뭐 총리 장관이 오면은 이제 싸움이 나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걸 유지라고 유족이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조의금을 기부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 신경정신의학회가 운영하는 대한정신건강재단에 이제 1억을 유족들이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 발인을 할 때에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저희가 참 참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되게 봉인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제 바르게 살아주어서 고맙다. 그래서 이때 이제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컸었구나. 그래서 너가 더 좀 완벽하게 그렇게 독일 병정이라고 불릴 만큼 또 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구나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보니까 동료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제 동료들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일면에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뤘고, 사실 그 1인의 사망 사고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다음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가를 같이 얘기하게 됐고, 그래서 뭐 이제 정부도 나름대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국회나 뭐 교회 이제 등등에서 이제 여러 마음을 보여주셨고, 이때 저희도 알게 된 게 이게 다른 과에도 이런 사망 사고가 적지 않게 있었구나.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알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매주 이제 안전 환경 TF를 만들어서 이제 정부와 의협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은 이때 이제 의사자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적극적 구조행위가였냐 아니냐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이제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도 사실
이게 100%될 것인가는 확신 못했었는데 유족이 워낙 원했습니다. 유족도 사실 와이프가 이제 간호학과 같이 졸업해가지고 간호대 교수로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와이프가 워낙 원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의사자로 기억되면 가장 힘이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지막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거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조울증 환자들의 모임에서 정부는 인정 안 해도 대한민국 의사자다 이런 패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행정심판 때 뭐 동료들이 많이 애써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게 그 과정을 저희도 CCTV를 그래서 여러 번 보게 됐는데 사실 자기만 살려고 했으면 살았는데 이제 옆에 간호사가 문을 여는데 그 반대로 뛰고 그래서 또 이제 피해자가 그 망상 때문에 그 병원의 여러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간호사 쪽을 공격할 때 이제 멈춰 서 가지고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에 이제 뒤로 돌아서 또 쫓아오고 사실 이제 6초 후에 경비원이 출동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생사를 가른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이 돼서 의사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모 콘서트 같은 것도 이제 언론과 같이 했는데 보시면 여기 온 가수들은 다 본인들이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원래 일정이 다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와서 본인의 이제 겪었던 것도 증언하고 또 이제 그 마음을 같이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 두 아들들이 또 같이 나왔고 이 와이프입니다. 김창기 선생님이 동물원 정신과 의사라 같이 노래를 만들어서 해주기도 하셨고 유족들 뭐 모여서 이제 지금까지 추모했고 저희가 지금 의사자가 된 다음에 보상금이 조금 나오는데 보상을 받라고 이걸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또 이 집이 돈이 많은 집이 아닌데 하여튼 또 1억을 이제 고대의대에 기부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의학도서관에 그다음에 이제 동기들이 1억을 또 더 모아가지고 추모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런 사파인데 이 교육을 한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좀 기여를 하려고 했었던 친구고 이제 한데 의료인이 참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 또 이게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파업 시기에 더 많이 겪으셨겠지만 메르스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부터는 언론이 이제 태도를 바꾸면서 의료인의 자녀를 이제 배제하려는 이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고 더 몰랐으니까 더 했었죠. 근데 올해는 뭐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더 행복해졌을까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달러부터 3만 달러가 되는데 행복지수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은 90년대 국민소득 10,000달러 때인데 보다 우리가 지금 3만 불이 넘었는데 자살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98년에 오르기 시작한 건 IMF라고 치는데 이때부터 대한민국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는데 1998년은 까지 부모가 이제 아프면 누가 부양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95%가 가족, 자식이라고 대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답이 30% 이하로 떨어졌고요. 각자 도생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한 15% 되고 사회와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게 반이 넘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대가족 사회, 이웃이랑 가깝게 지내고 동네 공동체가 있던 사회에서는 보다 이제 산업화되고 현대 산업사회에 그리고 핵가족화, 1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에서는 그다음부터 지지 집단이 확 줄어든 거죠. 형제자매 중에 한 명 있거나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금방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도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가까운 이럴 때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거든요. 1980년대 중반에. 그래서 그 20년 동안 이게 이제 평생 고용이 사라지고 경쟁은 더 심해지고 소득은 늘었는데 더 행복하지 않은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시스템이 없으면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은 진료 현장에서 더 많은 정신건강 문제를 볼 수가 있는 분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사회가 산업사회에서는 조현병 유병률은 비슷합니다. 그건 1%로 고정되어 있는데 요거랑 우울증의 유병률 증가합니다. 뭐 지금 덴마크, 가장 행복하다는 덴마크 같은 데가 10명 중에 1명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는 나라가 왜 그러냐? 그냥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국민소득 4, 5만 불이 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게 역설적인 통계입니다. 근데 이제 우울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울 자살 막 얘기하면은 우울이라는 거는 참 특히 코로나 시기에 우울이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우울에서 도움된 적 있으십니까? 잘 안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애는 그 시험을 망쳐도 전혀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망쳤을 때 우울해야 왜 망쳤을까?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하지? 오늘 열심히 해야지. 목표를 수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우울은 이 성장 도움이 되는 감정인데 이 병적인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뇌질환으로 이 우울증의 진단 기준 아직은 뭐 랩이 없습니다만 전형적인 우울증은 하여튼 우울하고 눈물이 나고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건데 그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이러고 있다. 늘어져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도 잘 안 먹이고 이러면은 이게 옆집 와이프가 그러고 있다 우울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참 안 됐네 싶은데 우리 마누라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싸움이 납니다. 이런 일이 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직장 동료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일이 밀리고 낮에 멍때리고 있으면 직장 상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을 잘 발견하시면 선생님들 이 근무하는 환경이 병원에는 우리가 지금 의사는 1대1로 남녀비지만 다른 직원은 대개 한 4대 5대1 정도로 여성이 많은데 여성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래서 우울증을 잘 발견하려고 했더니 거꾸로 휴학을 신청하는 학생들 휴직 또는 일을 못하겠다 그러거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내 만회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이럴 때 거꾸로 물론 다른 이유가 있죠. 이게 정신이 의지가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울증에 빠져서 위기에 빠진 걸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우울한 사람들을 잘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인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뭐 이런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침에 저에게 학생들한테 이거 얘기하면은 우리 에듀케이션 치프가 아침에 자기가 3분 늦게 왔는데 치프가 인사를 안 받더라. 어떻게 이유를 생각하겠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나를 학생이라고 무시할 거다. 그럼 화가 나겠죠? 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닐까? 그럼 불안해지겠죠. 나 이러다가 점수가 빵점 나오면 어떡하나? 학생이라고 맨날 인사도 안 받아주는구나. 그럼 우울할 거고. 아주 특이한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치프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뭐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근데 선생님이 바쁘신가 보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느냐? 상황마다 굉장히 다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치프가 바쁘시겠죠 이러면은 그 학생은 실제 빵점을 맞아서 잘릴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상황이면 현실과 괴리된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맨날 분노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면은 그 현실과는 달리 내 마음만 괴로운 건데, 이게 바로 이제 핵심 감정, 그리고 사고의 이제 왜곡을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패턴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내 나름의 그런 감정들이 줄 느끼는 원인이 있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도 심지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우울증이 치료가 종결하는 날 저희가 제일 좋은 날인데 환자하고 이 얘기를 꼭 물어보는데 그 중간에 물어보면 환자들이 화를 낼 수가 있어서 다 끝날 때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얻은 게 있냐 물어보면은 더 성숙한 것 같다. 이렇게 재밌는 거를 이제야 알게 됐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대답을 거의 100%가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울증도 우리한테 뭔가 신호를 준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이걸 잘 받아들여서 내 삶을 조금 더 변화하는 데 활용한다면 거꾸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우울증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뿐이 아니라 의사 자체가 감정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까 육체적 의료 전문가라기도 하지만 감정 노동도 우리 노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고 저는 아직까지 환자들한테 한 번도 안 맞았는데요. 저는 환자들하고 라포가 좋아서라고 믿고 있는데 친구들은 네 얼굴과 그 덩치 때문에 안 맞았을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참 심한데 이분은 정말 오시자마자 막 욕을 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치매 초기로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약을 잘못 줘서 죽을 것 같다. 분노죠. 아마 그 의사들이 점점 분노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늦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될수록 기대가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의료인에 대한 기대가 낮았습니다. 치료만 해줘도 감사했는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점차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대 이하일 때 핵심 감정이 분노기 때문에 우리한테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요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야 되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은 하지 말고 발차기를 했을 때 피할 정도의 거리. 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공의들한테도 눈을 마주치고 열심히 들어주라 그러니까 노려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노려보지 말라. 제일 안 좋은 게 만지는 겁니다. 화난 사람. 만지면 내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화나 있는 사람을 만지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낮은 목소리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듣고 이걸 점점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화가 나시는 거군요. 그래서 환자가 한 말을 돌려주고 작은 양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러면서 대신 위험하다 싶으면은 바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하강법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일부는 실제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제가 직무 스트레스 상담실을 저희 병원에서 한 10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우리 환자에게 피해를 본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환자다. 조증 때문에 그렇다. 아파서 그렇다.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건 저희 책에 써 있는 건데, 이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고 감정을 조절을 못할까? 그거 박물관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시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말이 편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설득, 정신과 의사들도 무슨 신기한 재주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전을 오히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딱 둘러싸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을 멈출 때를 우리가 오히려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위협을 가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는 게 원래 가이드라인인데 그때 이제 동료랑 환자를 좀 더 했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사자 같은 것에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도 이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 그 원인은 이제 약 때문이 아니라 이제 폴립이 이제 잘못된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과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분노의 환자일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인격 장애가 또 현대 사회가 되면은 증가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19세기까지는 정신과 질환이, 그때까지는 농경 사회고 권위주의 사회, 그다음에 뭐 왕이 지배하고 파시즘 뭐 이런 때는 참는 게 병입니다. 그죠? 시어머니를 때리고 싶어 죽겠는데 차마 못 때리니까 손이 마비됐네. 이게 병이거든요. 21세기의 사회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고, 또 과잉 보호를 받고, 그래서 서구에서도 2차 세전 이후에 인격장애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신기하죠? 막 소득이 늘어나고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거꾸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불행하고 우울하다는 사람 많아지고, 비교를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격장애의 유병률이 사회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료하실 때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날시스 PD는 뭐 이런 거죠. 교수님 정도 돼야 이제 내가 좀 몸을 맡길까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 전에 뭐 드라마로 따지면은 김명민 같은 사람이 맨날 이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드라마에 나와서 딴 사람들한테 막 똥덩어리 막 이렇게 욕하고 뭐 잘난 맛에 살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버림받았었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음악에 미친 듯이 빠졌었고, 그런 게 갑옷이고 사실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거였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그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감 능력을 찾는 뭐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 게 결국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거가 사실 쇠사슬에 열쇠는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찾아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사이코세라피라고 하는 건데요. 제일 조심할 분들은 이제 이분들입니다. 그 편집성 인격장애. 저희 병원에 레지던트 때 지금 TV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인데, 별명이 천사였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 옷을 벗겨보면은 어깨 죽지에 이제 날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컨설트를 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어떤 환자한테 이제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10분 하다 20분 하다 그 바쁜 와중에 잠도 못 자는데 1시간을 설명해도 더 의심하고 소송하고 그런다.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더니 그 보호자는 이거였습니다. 파라노이드 PD. 이 파라노이드 PD는 주변을 굉장히 나를 해치려는 현실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일부러 너 전화했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천사가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뒤에는 분명히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의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한테, 이 사람은 파라노이드 PD니까 하루에 설명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5분만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설명 시간을 줄인 다음에 그분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친절하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대방이 파라노이드 PD면 지나친 친절은 의심만 불어일으킬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박성 인격장애는 제가 이제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를 우리 최영희 쌤한테 이제 연수하는데, 앞에 공황장애 환자들이 이제 앉아 있고 뒤에 같이 이제 배우러 간 정신과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 완벽주의 척도를 이제 나눠주다가 저희도 보고 선생님들도 해보시오 하고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공황장애 환자들보다 정신과 의사들의 점수가 더 높아요. 환자보다 더 안 좋아요, 상태가. 대개 의사들이 이런 완벽주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걸로 성공한 거죠. 그래서 뭐 1점이라도 더 맞췄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마취나 뭐 소아 마취 더 어려운 영역일 것 같은데, 거기서 사고나 실수 없이 평생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이러한 이제 완벽한 강박 성격은 에서의 최고의 약점은 정서적인 고립이다. 예.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거에 좀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하고 또 어려운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거는 의료인으로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게 현대 정신치료의 목표를 기도문 같은 형태로 한 줄로 얘기하라 그러면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이제 acceptance라고, 수용이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챌린지하는 거죠. 뭐 인악트먼트, 뭐 이렇게 전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구분하는 건 지혜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걸는 맨날 미련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미리 포기하고,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을 받아들임. 또 코로나라면 코로나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런 소아마취학회나 이런 집단의 힘으로 함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